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2주차의 수업의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물질대사에 대해서 배웠죠. 물질대사라는 건 뭐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 반응들을 얘기한다. 그런데 그 물질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작은 분자들이 모여서 큰 분자로 만들어질 때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이런 반응을 동화작용이라고 불렀었고, 반대로 큰 분자를 쪼개서 작은 분자로 만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우리는 그런 걸 이화작용이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제가 중간중간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러한 물질대사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누가 관여를 하게 된다? 바로 이 효소라는 녀석이 관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수업 내용은 뭐냐면 바로 효소에 대한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효소라는 건 뭐냐면 뭘 생각하면 가장 쉽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효소라는 개념은 딱 중학교 때 이게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뭐냐면 소화효소예요. 소화효소. 소화효소라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거 있었죠. 예를 들어 중학교 때 배웠던 아밀레이스, 그 다음에 펩신,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 보면 녹말이라는 큰 분자를 포도당이라는 작은 분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었고, 단백질이라는 큰 분자를 쪼개서 아미노산으로 바꿔주는 이런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있었고, 그리고 지방이라는 큰 영양소 분자를 갖다가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라는 녀석으로 쪼개주는 녀석, 이런 녀석을 우리가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였죠. 맞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어떤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끔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런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게 도와줬던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 펩신이라는 소화효소, 라이페이스라는 소화효소가 바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가장 대표적인 효소의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소화뿐만 아니라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화학작용은 이처럼 효소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효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생명체 내에서 합성되어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생체 촉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이제 좀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쨌든 생명체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녀석이냐면 촉매 역할을 하는 녀석을 우리가 효소라고 불러요. 촉매. 그렇다면 촉매가 뭐냐? 촉매라는 건 다시 화학으로 좀 건너가게 되는데요. 여기 좀 써놨죠? 촉매라는 것은 화학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켜서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뭘 공부해야 되냐면 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걸 공부해야 돼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촉매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반응 속도에. 즉,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혹은 어떤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그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느리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보통 촉매라고 하면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녀석을 촉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어떤 화학 반응을 도와줘서 빠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해주는 촉매를 정촉매라고 부르고요. 어떤 화학 반응 속도가 느리게 일어나게끔 도와주는 촉매를 부촉매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촉매라고 부르면 주로 정촉매, 즉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는 걸 도와주는 촉매를 우리가 정촉매를 주로 촉매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촉매의 역할을 하는 게 효소예요. 그럼 효소도 결국 뭡니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빠르게 잘 일어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녀석을 효소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럼 이 효소가, 일단 효소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첫 번째 뭘 이해해야 되냐면, 이 효소라는 녀석의 주성분은요,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성분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요. 이 효소라는 녀석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를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효소는 결국 생물학적인 촉매라 그랬죠? 그래서 촉매가 작용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됩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킴으로써 반응 속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이해해야 되냐면
활성화 에너지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 그냥 책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연소라는 반응이 있었는데 그 연소라는 반응도 결국은 화학 반응이라 그랬죠. 맞죠? 화학 반응. 자, 봅시다. 여기 키친타올이 있습니다. 키친타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키친타올에 불 붙이면 연소되죠. 불이 붙습니다. 막 타올라요. 재만 남게 될 거예요. 학교라서 제가 직접 불을 못 붙이겠네요. 막 탈 거고 막 이렇게 재만 남게 될 거예요.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탈 수 있는 물질이 있고 주변에 산소가 있습니다. 그럼 탈 수 있는 물질과 산소가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타야 되니? 그냥 막 공기 탈 수 있는 물질이 있고 여기에 산소가 있으면 얘가 막 타야 되나요? 타요, 안 타요? 안 탑니다. 얘는 어떻게 해야 타냐면 얘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불을 좀 붙여줘야 온도를 가해줘야 얘가 불이 붙는 거예요. 이처럼 종이가 그냥 공기 중에서 쉽게 타오르지 않고 뭔가 시작을 위해서 불을 붙여줘야 되는 것처럼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걔를 시작시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가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에너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 있는 그래프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그래프잖아요. 여기 지금 뭔가 봉우리 하나 생긴 것 빼고는 지난 시간과 똑같습니다. 자, 가로축이 뭐예요? 반응의 진행 경로를 얘기하고요. 즉 여기 있는 반응물이 여기 있는 생성물로 바뀌어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로축이 뭐냐면 바로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배운 거 먼저 확인해 봅시다. 얘가 반응물이에요. 반응이 일어나기 전 물질이고 얘가 생성물입니다. 반응이 일어난 후의 물질이에요. 지금 비교해 보시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를 비교해 봤더니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서 누가 더 에너지가 높아요?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높죠. 자, 반응물이 에너지가 더 높은데 생성물은 에너지가 더 낮은데 그러면 결국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해야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은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 이 값과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 이 값의 차이값만큼을 반응열로 밖으로 방출하게 되죠. 우리는 이 차이값을 반응열이라고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만큼을 밖으로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쉽게 말하면 언덕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동차가 굴러갈 건데 잘 보세요. 지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동차가 갈 때, 내리막길을 갈 때는 따로 내가 뭔가 힘을 주지 않아도 알아서 내려갈 수 있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발열 반응은 되게 쉽게 일어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일단 이 자동차가 이 언덕길을 내려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일단 여기까지 올라가야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일단 올라갈 에너지가 있어야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힘도 없는 자동차는 이 언덕을 넘지 못해. 무슨 얘기냐면 아무 에너지도 가지고 있지 않은 반응물은 생성물이 될 수 없어. 네가 이 반응물이 이 생성물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에너지는 최소한 네가 가지고 와. 여기까지 올라갈 힘은 가지고 와야 쭉 갈 수 있어 라는 의미예요. 이때 이 에너지 장벽,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 있죠. 그래프상에서 이 부분. 이 부분의 에너지 장벽을 뭐라고 부르냐면 반응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예요. 이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활성화 에너지. 자,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를 가해줘야만 얘가 반응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보통 화학 반응들의 활성화 에너지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 산소와 반응해서 불 붙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얘를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수백 도의 불꽃으로 가열해야 돼요. 수백 도.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 반응이 시작돼요. 활성화 에너지가 높다는 뜻이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 안의 체온이라는 게 36.5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활성화 에너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반응이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우리 몸과 같은 에너지가 적은 상황에서도 이 반응이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야겠어요? 낮춰야 되겠어요?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야만 반응이 쉽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를 이렇게 낮춰줄 수 있어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 그러니까 이 언덕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얕은 언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못 올라갔지만 여기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많을 거니까 반응이 잘 일어나겠죠.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촉매이고 생명체 내에서는 효소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 이 에너지 값 있죠. 이 작은 에너지 값. 이 작은 에너지 값이 바로 뭐냐면 촉매 또는 효소를 사용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값이에요. 자, 그럼 보시면 촉매나 효소를 사용하게 되면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길 넘어가기가 쉬워지죠. 넘어가기 쉬워진다. 즉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가 쉽다. 즉 화학 반응이 원활하게 잘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효소가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러니까 효소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높으니까 화학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느려지겠죠, 맞죠? 하지만 효소를 사용하게 되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쉽게 넘어간다. 즉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가 쉽다. 화학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효소를 사용하지 않을 때 화학 반응 속도가 느리다. 효소를 사용할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지면서 화학 반응 속도가 빠르다.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보시면 이 반응열이라는 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 값이잖아요. 활성화 에너지가 커진들 작아진들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효소의 유무와 상관없이 효소가 있으나 없으나 반응열 자체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해서 효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근데 효소에 대해서 촉매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화학에서 반응 속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반응 속도. 뭐냐면 바로 이 반응물이 생성물로 얼마나 빨리 변하냐, 같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더 많은 애들이 변하느냐를 보는 게 반응 속도예요. 예를 들어 반응물이 100이 있었어. 생성물은 없었어요. 근데 1초 뒤에 반응물이 90개 남고 생성물이 10개 됐다고 합시다. 2초 후에 반응물이 80개 남고 생성물이 20개가 됐다고 합시다. 이런 화학 반응이랑 처음에 반응물이 100개 있었어요. 생성물 없었어요. 1초 뒤에 반응물이 70개로 줄어들고 생성물이 30개가 되었다. 2초 뒤에 반응물이 40개로 줄어들고 생성물이 60개가 되었다. 이 두 반응 중에 뭐가 더 빠른 겁니까? 얘는 1초 동안에 10개씩 반응했고 얘는 1초 동안에 30개씩 반응했네? 그럼 우리는 화학 반응 속도가 뭐가 더 빠르다고 얘기합니까? 1초에 10개 반응한 것보다는 1초에 30개 반응한 게 화학 반응 속도가 빠르다고 얘기하죠. 맞죠? 이게 바로 반응 속도예요. 근데 이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농도, 온도, 촉매예요. 농도, 온도, 촉매. 농도, 온도, 촉매. 이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농도가 영향을 주고요. 온도가 영향을 주고 촉매, 효소죠. 촉매가 영향을 줍니다. 자, 여러분 볼게요. 농도가 영향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입자와 입자의 충돌이 일어나야 됩니다.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애가 화학 반응을 할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화학 반응을 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부딪혀야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농도가 연하다는 건 얘네들끼리의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얘네들끼리 거리가 멀면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야 낮아요?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요. 충돌의 횟수가 적을 거예요. 하지만 농도가 진하면 얘네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거잖아. 막 이렇게. 그러면 계속 충돌을 하겠죠. 그럼 결국은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입자들 사이에 충돌 횟수가 증가하게 될 거고, 충돌 횟수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반응 속도가 어떻게 돼요? 빨라지게 되겠죠. 농도가 높아지면 충돌 횟수가 빨라지고 반응 속도도 빨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온도라는 개념인데, 온도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온도라는 개념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면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인데 일종의 운동 에너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기체 분자라고 합시다. 제 손이 기체 분자라고 할게요. 온도가 낮을 때는 기체 분자들이 천천히 움직여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기체 분자들이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더 빠르게 움직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입자와 어떤 입자가 충돌을 해야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충돌을 해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느리게 충돌하면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요. 어느 정도의 빠르기를 가지고 충돌해야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럼 느리게 충돌하면 충돌해봐야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 하지만 온도가 높으면 빠르니까 빠르게 충돌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자, 그럼 온도가 높을수록 애들의 입자가 빨라지고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게 되겠죠? 운동 에너지가 커지니까 어떻게 되냐? 실제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유효 충돌의 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촉매라는 건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 촉매를 사용하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데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네들이 느리게 충돌하면 반응 안 한다 그랬잖아요. 빨리 움직여야 반응한다 그랬죠. 맞죠? 또 활성화 에너지는 느리게 충돌한 애들도 반응이 일어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이거를 좀 다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할까? 약간 분노 조절 장애예요. 분노 조절 장애. 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다가 저랑 어깨 딱 부딪히면 열받아서 그냥 막 그 사람이랑 싸워요. 화학 반응을 합니다. 막 둘이 엉겨 붙어서 반응을 해요. 그런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시다. 그런데 제가 양평군에 어디로 갈까? 저기 양동면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다니는데 아무리 다녀도 사람하고 안 부딪혀. 고란이나 부딪히겠네. 사람하고 안 부딪혀. 왜? 워낙 인구 밀도가 적으니까 근처에 부딪힐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나랑 싸울 수 있어 없어? 못 싸워요. 내가 아무리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도 어깨빵을 해야 싸울 텐데 나랑 부딪힐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제가 서울 나가면 종로에 딱 나가서 딱 지나가는데 누가 어깨를 딱 쳐. 막 싸워. 또 어깨 빵 부딪혀. 막 싸워요. 무슨 얘기냐?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쉽게 말하면 사람의 농도가 진한 곳으로 가게 되면 충돌 횟수가 많아지니까 싸울 일도 많아지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면 사람과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지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도가 높아지면 충돌 횟수가 증가하면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이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온도 개념을 얘기하자면 솔직히 제가 아무리 분노 조절 장애여도 그래도 좀 인간인데 어느 정도 어깨빵이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겠죠. 예를 들어 정말 살짝 스쳤어. 살짝 스쳤어요. 그럼 살짝 스치면 아이씨 이러고 지나가고 말겠죠 그냥. 근데 어떤 사람 어깨를 빵 쳤어. 뻑 부딪히면 열 받잖아요. 아이씨 하면서 막 싸우겠죠. 무슨 얘기야? 똑같이 부딪힌다 하더라도, 똑같이 어깨가 닿는다고 하더라도 어깨가 살짝 부딪히면 참고 지나갈 수 있지만 어깨에 세게 부딪히면 어때요? 화나죠? 싸움 나겠죠? 맞죠? 무슨 얘기야? 내가 움직이는 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운동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반응이 일어날, 싸움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심히 이렇게 걸어가다면 누군가가 부딪혀도 살살 부딪히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막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막 달려가다가 누구랑 쿵 부딪히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바로 싸움 나는 거지. 이게 바로 온도의 개념이에요. 온도가 높으면 입자들이 빨라지고 충돌했을 때 반응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촉매는 뭐냐? 촉매는 사실 촉매라는 물질은 반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거든요. 반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아요. 근데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
아까는 빨리 부딪혀야만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천천히 부딪혀도 반응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과거의 저로 가봅시다. 제가 평상시 기분 좋을 때는 이렇게 살짝 부딪힌 걸로 싸움이 안 나요. 세게 부딪힌 것만 싸움이 납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겁나 짜증나. 너무 짜증나. 완전 짜증나. 짜증나 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정말 살짝 스치고 지나갔어요. 근데 나는 이미 여자친구 때문에 헤어져가지고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내 화가 터지는데 요만큼 에너지만 가해줘도 화가 터질 것 같은 상황인데 누가 요만큼 에너지를 가해버렸어. 그럼 이제 살짝 스치기만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랑 막 싸웁니다. 반응이 일어나요. 자, 근데 저는 어떤 지나가는 사람과 싸웠죠. 전 여자친구가 싸운 게 아니죠. 전 여자친구는 직접 본인이 이 싸움에 관여하진 않았지만 싸움이 잘 나게끔 뭔가 나의 참을성, 나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버린 거죠. 실제로 반응에 직접 참여하진 않지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줌으로써 니들끼리 잘 싸워봐 라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전 여자친구 같은 물질, 그런 걸 촉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잘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생명체 내에서 이러한 촉매의 역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줌으로써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효소라고 부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효소라는 녀석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효소라는 녀석이 어떤 식으로,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저쪽에 그려놓은 이 검은색 이상한 모양의 녀석 있죠? 얘가 효소예요. 효소입니다. 효소예요. 자, 그런데 효소라는 녀석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백질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정윤희 선생님 시간에 배우겠지만 아미노산이라는 기본 입자들이 모여서 뭉쳐가지고 어떤 특정 3차원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을 단백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가져요. 이 효소 자체에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가집니다.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가져요. 그러니까 특정 모양이 있다는 얘기예요. 모양을 좀 특이하게 그려놨잖아요. 맞죠? 특정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특정 모양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효소의 특정 저 모양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활성 부위라고 부르는데, 이 활성 부위에 보면, 지금 보면 여기에 달라붙을 수 있는 이런 물질이 있죠. 이런 물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기질이라고 부릅니다. 기질이라고 불러요. 기질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질이 보시면 여기 이 효소의 특정 모양을 가진 입체 구조, 이 활성 부위와 모양이 딱 맞아 떨어지죠. 딱 맞아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 기질이 효소와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효소와 기질이 결합했네.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불러요. 효소와 기질이 결합해서 복합적인 형태로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듭니다. 그럼 이 효소 기질 복합체 상태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이 상태에서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혼자서는 얘가 딱 분리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들어오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돼가지고 저 기질이 이런 식으로 툭 하고 분리되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화학 반응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네모랑 세모랑 붙어있는 녀석인데 이 네모랑 세모가 쪼개져서 각각 네모 세모로 이렇게 쪼개지는 일종의 이화 반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평상시에는 혼자 반응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얘가 모양이 딱 들어맞는 효소의 어떤 고유의 입체 구조에 딱 결합하게 되면 효소 기질 복합체라는 걸 만들게 되고, 이 효소 기질 복합체 상태에서 어때? 얘네들이 똑 하고 떨어지는 데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하게 돼요. 그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매우 쉽게 얘네들이 툭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어때요? 효소는 처음 시작과 똑같은 상황으로 다시 돌아왔죠. 그럼 얘가 또다시 또 다른 기질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 똑같은 일을 한 번 더 할 수 있고 한 번 더 할 수 있고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이런 촉매작용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촉매작용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효소의 작용 원리예요. 효소라는 녀석이 있어. 이건 마치 뭐랑 똑같냐면 자물쇠와 열쇠랑 똑같아요. 자물쇠랑 열쇠.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자물쇠가 있다고 합시다. 실제로 우리 과학실에서도 그런 자물쇠를 사용하는데, 자물쇠를 살 때 처음에 동일한 자물쇠를 샀어요. 하나의 열쇠로 다 열리는 동일한 자물쇠를 샀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물쇠라는 게 열리지 않죠. 엄청 강한 힘이 있다면 뜯어버릴 수는 있겠지. 근데 보통 힘으로는 열리지 않아요. 얘가 열리기 위한 활성화 에너지가 매우 높은 상태야. 그런데 열쇠라는 녀석을 가지고 가서 걔한테 딱 꽂게 되면 이 열쇠와 자물쇠는 모양이 딱 들어맞죠. 모양이 딱 들어맞으니까 꽂아가지고 돌리기만 하면 톡 하고 열려요. 아주 적은 힘으로도. 모양이 딱 들어맞으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감소된 거고, 그래서 쉽게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생각하면 된다고? 자물쇠와 열쇠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 자물쇠가 있다. 열기 쉽지 않아.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해. 그런데 열쇠를 꽂게 되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듯이 모양이 딱 떨어지면서 어떻게? 얘를 여는데 약간의 힘으로 돌리기만 하면 톡 열려. 아, 그렇구나.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똑같은 자물쇠를 여러 개 샀다 그랬죠. 그럼 보세요. 열쇠 한 번 쓰고, 물론 게임 아이템 같은 거 보면 열쇠 한 번 쓰면 없어지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보세요. 열쇠로 자물쇠를 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열쇠로 또 다른 동일한 자물쇠 열 수 있죠. 또 다른 자물쇠 열 수 있죠. 또 다른 자물쇠 또 열 수 있지. 같은 열쇠 가지고 자물쇠가 수십 개, 수백 개를 열 수 있죠. 맞죠? 마찬가지로 이 효소가 특정 기질을 분해했어요. 그럼 이 효소는 계속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효소의 기본적인 작용 원리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지금 효소가 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모양이랑 맞는 기질하고 결합한 거잖아요. 대충 감이 오시죠? 자물쇠도 자물쇠 지한테 맞는 열쇠를 꽂아야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안 맞으면 안 열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효소의 입체 구조와 이 효소가 뭔가 반응을 시키고자 하는 기질의 입체 구조가 맞아떨어져야만, 모양이 딱 맞아야만 반응이 딱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어떤 특정 효소가 모양이 딱 들어맞는 녀석은 어차피 딱 정해져 있거든요. 기질이. 그래서 어떤 효소는 자신의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입체 구조랑 딱 들어맞는 기질하고만 반응을 해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특정 효소는 특정 기질하고만 반응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까도 얘기했던 뭐예요? 펜이 속썩이네. 아까 얘기했던 바로 소화효소죠. 소화효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소화효소를 생각해 보시면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녹말을 분해하긴 하지만 단백질을 분해하지 못하죠. 지방 분해하지 못합니다.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지만 녹말과 지방을 분해할 수는 없어요. 라이페이스라는 소화효소가 지방을 분해하긴 하지만 녹말과 단백질을 분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효소라는 건 특정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 모양에 맞는 녀석만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불러요. 효소가 자기하고 모양 맞느냐고만 반응하는 거야. 효소의 기질 특이성. 생각해보세요. 우리 침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 소화시킬 수 있다고 합시다.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 얼굴, 이 몸이라는 것 자체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물론 약간의 지방과 단백질로 구성이 되는데 이 침이 만약에 단백질까지 소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입이 녹아요. 입이 소화돼 버릴 거예요. 막 입에 구멍 뚫릴지도 몰라. 친구한테 침 뱉으면 친구 막 피부가 막 갑자기 막 사가 들어가고 그럴 수도 있어요. 다행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왜? 아밀레이스는 녹말하고만 반응하니까. 어떤 특정 요소가 특정 기질하고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왜? 효소의 작용은 바로 모양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모양 안 맞으면 반응 안 한다. 모양 맞는 기질하고만 반응한다. 이걸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이러한 효소들을 어디에 활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효소를 활용하는 사례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 어머니께서 이제 엄마나 아빠가 이제 뭔가 고기 같은 걸 재워 놓을 때, 갈비 같은 거 한다고 합시다. 갈비 한다고 했을 때 그 갈비 재워 놓을 때 예를 들어 배즙이라든가 혹은 키위 같은 걸 갈아가지고 넣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넣어? 라고 하면 이걸 넣어야 고기가 연해져 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그 과일 속에 있는 효소가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연육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효소가 쉽게 말하면 단백질을 미리 살짝 소화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걸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식혜라는 거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식혜는 뭐냐면 결국 밥을 갖다가 밥에다가 엿기름을 넣게 되면 그 엿기름에 있는 효소들이 밥을 소화시켜가지고 달달한 물질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혜를 만드는 것도 어떤 엿기름 속에 있는 효소를 활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효식품들, 뭔가 발효시킨다 하는 이런 발효식품들도 대부분 다 뭐냐?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끔 도와주는 효소들의 영향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고 사실 저도 잘 모르는 건데 여러 가지 의료기기라든가 의약품,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우리 건강검진 하게 되면 그런 거 있어요. 막 소변 묻혀가지고 가는 거. 그럼 그 소변 묻히는 그 종이 안에 특정 효소가 들어있어서 무엇인가를 만나면 특정 물질을 만들면서 색깔이 변해.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병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효소를 이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실 기름값이 정말 비쌀 때 한동안 뭐가 유행을 했었냐면 바이오 에너지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바이오 에너지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옥수수 있죠. 이 옥수수를 갖다가 옥수수에 여러 가지 효소를 집어넣어요. 그럼 그 효소들이 이 옥수수의 반응을 도와줘서 옥수수로부터 뭘 만들어내냐면 에탄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에탄올, 알코올을. 그래서 그 알코올 가지고 가는 차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옥수수라는 특정 물질을 어떤 에탄올이라는 물질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 효소가 관여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 해양 플라스틱,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라든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라든가 스티로폼이라든가 이런 것들 되게 여러 가지 오염물질로 혹은 이렇게 환경 오염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스티로폼이 자연 상태에서 그렇게 분해된다면 500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어떤 특정 효소랑 같이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몇 달 후에 분해가 돼버린대요. 70%가.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오염물질, 바닷속에 떠다니는 스티로폼 그리고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분해가 잘 되게끔 도와주는 효소가 있어서 그 효소를 넣어서 오염물질을 어떻게 분해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기존의 유전자를 싹둑 잘라내고 새로운 유전자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때 유전자를 붙일 때 결국은 자르고 붙인다는 거 화학결합을 자르고 화학결합을 다시 붙이는 거죠. 화학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런 화학반응을 할 때도 당연히 뭐가 필요해?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재조합을 할 때도 효소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세한 원리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활용 예시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효소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번 주 수업이요. 제가 물질대사와 효소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짧아요. 저번 수업은 30분을 안 넘었죠? 엄청 기쁘셨죠? 그렇죠?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효소라는 건 뭐다? 생명체 내에서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이 효소라는 녀석은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이 단백질로 되어 있는 효소가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모양의 기질하고 반응해서 그 기질이 뭔가 반응을 하는 걸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도와주는 거냐면 그 반응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줌으로써 그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이 효소라는 게 모양이 독특해서 이런 그 모양에 맞는 녀석이랑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모양에 맞는 놈하고만 반응해. 모양이 안 맞는 녀석하고는 반응하지 않아.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불렀었죠. 이 개념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스스로 좀 공부하시면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개념을 배우는 것과 문제를 풀이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도 해보시면서 다양하게 익혀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제 보충 수업 신청하신 분들은 보충 수업에서 문제풀이를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